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한 가족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시간,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촬영을 벌써 한 네 번째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꾸 문을 벌컥벌컥 여셔갖고. 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피드백이 아무리 조카들이어도 존댓말을 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서부터는 존댓말로 진행을 할게요. 자, 보통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뭐 약세다 강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 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화 대비 달러의 비율, 그게 환율의 정의예요. 근데 이제 기준은 달러가 됩니다. 뒤에 분모로 있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 달러가 한 100%어치 있고 한 20만 원어치의 돈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달러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 이런저런 이유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돈으로 투자를, 뭐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달러가 유입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물건을 수출해서 벌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공사 같은 걸 해서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를 수금을 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달러가 늘겠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기존에 있던 달러보다 양이 늘어나면, 어제까지는 내가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다 하면 늘어난 달러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1,000원을 주지 않고 8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달러 약세다. 달러의 값어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러 약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달러 약세라는 얘기는 좀 전에 표현했듯이 1,000원에 사던 거를 800원에 사게 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갔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표현은 같은 방향이에요. 달러가 약세다. 그 얘기는 곧 환율이 내려갔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는 거죠. 원달러. 만약에. 그럼 원화는 약세냐 강세냐?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당연히 강세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원화와 달러, 이 두 개 상반된 통화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강세면 한쪽은 당연히 약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이면 원달러 환율은 강세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인데 환율은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원달러 환율은 강세인데 환율은 떨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강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헛갈리고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달러가 약세면 환율은 내려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대신 이제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원화는 강세다. 자, 그러면 원화가 강세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원화의 밸류를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1,000원이라는 그 값어치, 1,000원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를 사 먹었어요, 어제까지. 근데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똑같이 1,000원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햄버거를 2개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서부터. 그렇겠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어요. 근데 오늘서부터는 500원을 주고 1달러를 산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1,000원 주고 미국 가서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1달러짜리 햄버거. 근데 오늘은 똑같이 1,000원을 주면 1달러짜리 햄버거를 2개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쇼핑을 하기가 좋아지죠. 물건을 사갖고 한국으로 가져오기가 좋겠죠. 이거를 국가적인 표현으로 수입이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겠죠. 수입이 용이해지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유로 국내에 있던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100불이 있었던 게 50불이 됐어요. 그러면 희소성이 늘어나겠죠. 어제까지 내가 1000원에 1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1000원 주면은 1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1200원을 주고 1500원을 주고 돈을 더 하나를 많이 줘야 예, 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환율이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달러가 강세다. 희소성이 있고 얘가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한화는 약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러로만 기준해서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한화가 약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사람이 일부를 들고 어제까지 오면 1000원어치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이 일부를 들고 오면 1200원, 1500원 정도의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돈을 더 훨씬 쇼핑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써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겠죠. 이거를 국가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수출이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늘어나요. 네, 요거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좀 전에 든 그 예는 달러가 50불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에 총 한화가 20만 원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20만 원이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20만 원에 100불이 있었는데 오늘은 40만 원에 100불이 있어요. 달러는 양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대신 한국 돈이 늘어났어.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가 포지션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더 귀해지겠죠. 이렇게 돼도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죠. 달러는 변한 게 없는데 한국 돈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 한국 돈이 늘어났다는 그 표현은 뭐냐? 한국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한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돈을 많이 풀어주는 거죠. 금리를 낮추고 어떠한 지원 정책을 쓰고 뭐 세금을 깎아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뭐 전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는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 유동성을 늘리면 현금들이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화가 이게 달러가 강세니까 한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러면 수출이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돈을 발행을 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키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뭐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막 그랬었나?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는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환율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자기 나라의 자국 통화를 마구 찍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가치를 막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사 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자기네들 경제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일본도 그랬고 일본은 더 많이 찍어냈지. 그리고 지금 유로화도 그렇고 얼마 전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리도 이제 제로금리라고 2022년까지 제로금리. 응? 트럼프 아저씨는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금리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무지하게 지금 헬기에서 뿌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가는 데마다 달러가 이렇게 발에 걸려. 그럼 달러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곧 달러가 약세고 달러가 약세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잖아. 경기가 침체가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도 거기서 살아나려면 우리도 같이
통화량을 늘려줘야지. 달러를 막 찍어내면 우리도 같이 찍어줘가 우리도 스스로 경기 부양을 해야죠. 그래서 통화량이 는단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금리 제로 금리를 자꾸 만들어주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로 금리를 확보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은행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집도 사기 힘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대출해봐야 은행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2, 3억씩 대출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막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집값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페드라는 그 연방준비은행도 그렇고, 어느 순간 마켓에 시그널이 오면 나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뭐 제로 금리였는데 극단적으로 한 5%든 막 10%든 이렇게 올렸다 칩시다. 그럼 어느 누가 그 돈을 대출을 받아서 위험자산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돈이 있으면 다 은행에다 저금을 하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먹겠지, 편하게. 그러니까 이 마켓에서 돌던 돈들이 정부로 싹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는 침체되면서 얼어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가지고 나라는 이런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썼다 놨다 막 이런 거를 조절을 하겠죠. 이거 말고도 이 경제 쪽에 너무 이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어갖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어찌됐건 금리 문제는 그렇고, 또 그러면 이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금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요즘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금. 그러면 달러가 늘어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는 강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망이. 왜냐? 무한정 찍어내니까 달러가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면 곧 약세로 바뀌고, 그거에 대비해서 좀 더 안전한 자산인 금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속적으로 금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원화는 강세가 되면서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오늘 어머님이 많이 방에 자주 들어오시네. 먹고 자, 응? 네, 먹고 자. 감사합니다. 먹고 자면 네, 좋아. 예. 물이 뜬할 때도 그거 먹고 자. 그럼 참 좋아. 이제 삼촌이 이게 머리 터지게 막 이런 거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우황 청심환을 주면서 먹고 자라고. 삼촌 머리 아플까봐. 자, 그래 어찌됐건 이제 나 잘게. 네, 주무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한테 맞을까?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주택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 내가 차라리 전공자였으면 좋겠어. 전공자였더라면 참 쉽게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유로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것도 뭐 독일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뭐 이거저거 막 주워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의 얘기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도 좀 더 이렇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님들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